6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 n이 6이라는 거. 예, 껍질 자체가 6번째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들떠 있는 상태야. 그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에너지 전이가 내려왔을 경우 에너지를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방출하는데, 이제는 방출한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수식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 E는 마이너스 상수, 이거 그 상수거든요. 린드버그 컨스탄스라고 해서 상수 부분이에요. 상수에다가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라는 그 식에 아예 그냥 정의가 돼 있었어. 그죠?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주양자수 6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6번째 껍질이니까 6의 제곱분의 1의 제곱. 이거는 핵 전하량을 얘기하지. 수소를 얘기했으니까 헬륨이면 2의 제곱이지만 수소니까 1제곱 해가지고 1의 제곱이 된 거고요. 그때 나온 값이 요거. 그 다음에 바닥 상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를 봐야 되니까 n이 1일 때 1의 제곱분의 핵전하량 1의 제곱 해서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그러면 6에서 1로 떨어졌을 때 해당되는 에너지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델타 E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처음 상태고 6일 때의 상태고, 여기가 지금 1일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 상태에서 지금 처음 상태, 즉 1의 바닥 상태로 내려왔을 때에서 저기 위에 있었을 때 에너지 상태를 빼주는 거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요 차이가 마이너스 2.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숫자가 붙은 의미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붙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왜? 내가 방출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부호로. 그래서 방출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개수에다가 상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계산을 해서 그 에너지 차이가 여전히 마이너스 값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만큼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요거 광자로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방출된 광자 에너지 델타 E는 H 플랑크 상수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람다분의 C 또는 람다는 델타 E분의 H 뉴 해서 요렇게 나온 델타 E 에너지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H나 C는 각각 상수예요. 그죠? 이건 플랑크 상수라 그랬고 요건 빛의 속도라 그랬고. 그래서 요 값을 델타 E의 값으로 나눠주면 요게 파장이 된다. 8.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에 해당되는 파장 값을 찾아주면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스펙트럼 이렇게 쭉 나와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나노미터 값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하고 98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그 파장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각각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왔다. 뭐 방금 전에는 9.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9.90 얼마에 해당되는 거니까 저 앞에 부분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각각 앞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656 나노미터 영역, 그 다음에 뭐 여기는 410 나노미터 영역, 이쪽은 지금 파장이 짧고 아까 나온 값은 파장이 더 짧게 나오면 이것보다 더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더 센 파장이 짧은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나노미터로 우리가 단위를 바꿀 때 환산할 때 1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 N이라는 게 나노라는 뜻이에요.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뭐 이런 숫자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나노 N이라고 하는 건 9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해준다. 계산할 때, 환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빛이나 나트륨이나 수소나 또는 칼슘, 뭐 수은, 얘네들이 각각 고유의 이러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 스펙트럼하고 요 스펙트럼하고 이렇게 섞여 중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원소, 칼슘 원소하고 수은 원소가 만약에 같이 섞여 있다고 그러자. 그런데 우리는 칼슘의 스펙트럼도 알고
수온의 스펙트럼도 알아요. 근데 얘네가 섞여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떤 원소들이 혼합된 스펙트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각각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각각 고유의 그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섞어놔도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아까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여준 거야. 각각 빛이 내는 고유한 색깔이나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원소마다 들떠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올 때 각각 고유의 파장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다른 색깔을 낸다든지 다른 파장을 갖는다든지 다른 파장 영역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껍질수가 여기가 이제 핵이라고 하면 핵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기 위에 여섯 번째가 있을 거야. 거기에 지금 전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 각각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 공식이 요거는 상수고 요거는 상수값이라 줘요. 그리고 여기는 주양자수 수야. 그래서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z의 제곱이 이게 1이 제곱이에요. 여기서는요. 왜? 지금 수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z라는 게 핵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까 핵전하. 핵 1번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6제곱분의 1제곱 해서 여섯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즉 여기 위에 여섯 번째 궤도에 있을 때의 걔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리고 얘가 지금 어디로 내려갔죠? 첫 번째로 내려갔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내려갔을 때의 에너지 요 값을 계산해보고 플러스 지금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건 뭐냐면 여기 6번에서 2번으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는 얼마인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요거 6에서 1로 떨어질 때 해당되는 에너지는 요 차이를 이용해서 요와 같은 값이 나와서 이게 델타 E에 해당되는 데고 H하고 C는 상수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값으로 나눠서 파장이 나왔잖아.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수는 뭘까? 2가 6인 거죠. 그죠? 다른 건 뭘까? 2가 두 번째일 때야.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2의 제곱분의 여기 1의 제곱이었던 게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로 계산해서 요 값이 요 값의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 차이를 빼준 것. 요 차이를 빼주면 요 값이 달라지겠지, 이제. 그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델타 2에 들어가야 돼. 요 상수는 똑같으니까. 요건 상관없고. 그래서 요 값보다 4분의 1 작은 값으로 계산을 해서 파장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파장이 지금 처음에 여기에서 나온 파장하고 두 번째 값에서 나온 파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장이 더 클까요? 두 번째 파장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파장이 더 짧은 거. 어느 게 파장이 더 짧을까? 6에서 1로 떨어진 애 요 값의 차이가 더 작을까요? 아니면은 6에서 2로 떨어진 애 파장이 더 짧을까요? 6에서 1로 떨어졌을 때하고 6에서 2로 떨어졌을 때하고 여기가 차이가 더 여기가 더 짧겠죠. 여기가 더 에너지가 좀 클 거야. 그죠? 그 값이 실제로 얼마인가를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요런 문제, 요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자, 요 간격을 얘기한 거, 요 간격이 가장 커요. 거꾸로 얘기하면 방출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게 무슨 영역이야? 자외선 영역이 된다고 그랬었죠? 네. 수소의 전자를 N은 1 준위에서 N은 2로 갔다. 이거는 뭐야?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야 돼. 거꾸로야. 그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까 풀었던 문제의 반대예요.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될까?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돼. 1에서 2로 들뜨는 거니까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들떠 있게 돼. 들뜬 상태로 갈 거야. 그때 흡수해야 되는 파장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를 계산하래요. 첫 번째, 1일 때의 에너지와 2일 때의 에너지를 각각 계산을 해봤더니 자, 상수에서 n이 1일 때 1제곱분의 1제곱, 2일 때 2제곱분의 1제곱 해서 요런 값이 나와서 요 차이가 지금 델타 2가 되는 거예요. 델타 2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왜 델타 2를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에너지 차이잖아. 그죠? 내가 여기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가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일로 올라갈 거잖아. 지금은. 그죠? 내려가면 방출하겠지만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데 요 에너지 갭이 얼마냐고.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최소한 흡수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흡수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요 값이야. 그럼 이게 델타 E예요. 파장을 계산하자 그랬으니까 파장 계산하는 건 아까 그랬지. 람다는 HC를 델타 E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나온 에너지를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하고 속도 상수 곱을 나눠주면 요거에 해당되는 파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의 파장을 방출한다. 나중에 요거를 또 뭐까지 물어보냐면 스펙트럼 주고 대충 어느 영역에 있는가 A, B, C, 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보호의 모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점. 특정한 원형 궤도만 허용한다. 그 궤도만 돌아요. 다른 데선 못 만난다 그랬어.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그 다음에 누구만 정확하게 측정했대. 수소만. 수소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만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가 에너지적으로는 어떻다고? 더 안정하다고. 그 안정한 걸 보호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음의 보호로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보호로. 그래서 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다. 여기 의미는 해석을 하면 더 안정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야. 핵에서 가까운 애가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핵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딱 규명을 해놨어.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핵에 더 가까워지면 에너지는 외부로 방출한다. 개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연력학 할 때 배웠죠.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개로부터 방출하게 된다. 외부로 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델타 E라는 거는 부호 또 거꾸로 쓰면 나중에 틀려요. 그래서 최종 에너지 준위에서 시작한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발열이면 방출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높은 데서 6번에서 1로 가야 되고 흡열이면 1번에서 6번으로 가야죠. 에너지 준위가. 그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값만 같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최종 에너지, 결국은 요 상수는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핵전화량도 같아지죠. 같은 원소를 가지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는 요 값만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양자수만 달라져. 그래서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주양자수 초기의 제곱분의 1 요 값의 차이를 내주면 우리가 델타 E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E를 계산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또 파장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걔 파장을 알면은 스펙트럼에서 얘가 위치가 어느 정도에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보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 지금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자를 떼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핵이 전자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전자가 핵의 인력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무한대로 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상태, 최종 상태가 무한대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어디서? 그냥 바닥에서 처음 1에서 안정한 상태에서 무한대로 떨어져 나갈 때 에너지 차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0값이죠. 없는 거죠. 거의. 무한대분의 1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1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부호 없어졌네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그럼 플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 내가 수소 원자를 최소한 핵에서부터 멀어지게 떨어뜨려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 모형의 단점은 뭐냐? 다른 것들은 맞지 않아요. 뭐만 맞아요? 수소만 맞아요. 그리고 현대적인 원자 구조는 보호 모형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전자 구름형으로 이게 표현을 한 것이지 보호 모형은 여기서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전자들이 정말로 원자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 모형에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관찰된 수소의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원형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소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게 수소 이상의 전자들이 되면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만 끝나는 거고, 다른 원소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다른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앞에서 보호는 행성 모형과 같이 이러한 궤도를 가지고 딱 그 안에서 전자가 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슈레딩거라는 이제 거의 수학자예요. 이제 전자들의 위치나 운동,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슈레딩거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다른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이것들의 값을 다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뭐냐면 정류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류파 제일 이해하기 좋게 설명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여기 끈 하나 묶어놓고 내가 띵 하고 튕겼을 때 요게 파장이 요렇게 돌잖아. 근데 파장이 요렇게 되면 요건 반파장, 요렇게 하면 한 파장, 뭐 2분의 3 파장 요런 식으로 돌지, 이게 뭐 이렇게 연속으로 파장으로 요게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 안에 다른 조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자가 요런 식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웨이브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를 발견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죠? 요 마디 상태에서도 전자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정류파라는 거는 파동들의 조합, 움직임의 조합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진동을 하는 이 현의 길이는 파장이 어쨌든 정수배로 얘도 움직인다는 얘기야. 연속이 아니라 정수배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러한 파장을 가지고 있지, 보호가 만들었던 식의 이런 파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파장이 되는 경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 4와 3분의 1이라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는 불일치해서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돌지는 않고 이러한 궤도를 가지고 돈다라고 보지만, 요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허용된 궤도만을 가지고 전자가 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지, 실제로 이런 궤도만 딱 가지고 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에게 허용된 가능한 에너지와 공간 분포를 파동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여기가. 그죠? 단 알아놓을 거는, 이제 우리가 전자들의 어떤 에너지나 공간 분포를 이러한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해서 요 푸사이라고 얘기를 해. 요거는 파동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 y, z축의 전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각각의 그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전체를 계산한 그런 해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다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요 각각의 특정의 해가 있는데 그 특정한 값의 에너지로 규정된 파동 함수, 요거를 우리가 궤도 함수, 즉 오비탈이라고 얘기한. 자, 수소 원자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바닥 상태 에너지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1s 궤도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가 크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첫 번째 양자수는 이미 배웠어. 뭐냐면 그게 주양자수예요. 주양자수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n이라고 표현해. n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 n은 1, 2, 3, 4 이렇게 나가. 주양자수 n은. 그러면 n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네, 전자 껍질수야. 그래서 핵에서부터 껍질수 가장 앞에 있는 애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넘어가. 자, 그런데 핵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n이 1일 때하고 그 다음에 2일 때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n이 2일 때 에너지가 높은 거였어요. 그죠? 그건 다 아까 계산했었던 거잖아. 근데 그 얘네들이 돌고 있는 그 오비탈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지, 얘가
전자가 확률적으로 돌고 있는 애들이라고,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 오비탈 주양자수 안에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 요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주 양자수 안에. 그 안에 전자들이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전자는 구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자는 파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해당되는 파동함수를 1s 궤도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여기서 말하는 S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 말이야. 구형.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말을 여기선 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양자수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다. 그러면 N 주양자수 1의 모양이 구형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오비탈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 1s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는 핵의 주위를 원형 궤도로 이용하고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 뭐 원형 궤도로 안 다니면 어떻게 돼? 몰라. 이 전자는 어떤 운동하고 있어? 모른다. 무슨 얘기냐? 헤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전자의 움직임을 알면 이 전자의 위치는 전자의 움직임을 알면 알수록 더 정확히 근접해서 알면 알수록 전자의 움직임은 더 부정확하게 알아요. 또는 전자의 움직임을 내가 알수록 전자의 위치는 몰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궤도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잘. 그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전자의 위치는 어느 정도 궤도 함수를 가지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잘 모르느냐? 전자의 움직임은 그만큼 더 불확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까지 이용을 해서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와 어디에 위치하는지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좀 철학적인 생각이다라고 보고 이런 용어는 하나 알아도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그 헤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예요. 요 식.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위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 델타 X라는 거는 위치에 대한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운동량에 대한 오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오차가 적어지게 되면 위치에 대한 오차가 커지게 되고 이 위치에 대한 오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또 요 값에 대한 오차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확정성, 헤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얘가 어떤 운동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얘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딱 봤는데 그 사이에 전자가 도망가 버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였냐면은 껍질수. 예를 들어서 이게 주양자수가 되는 거죠. 양자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n에 해당되는 거 주양자수 1, 2, 3, 4.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배웠으면 여기 서브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접하지 않고요. 보통 K 껍질, L 껍질, M 껍질 해서 껍질 이름을 붙여요. 그 K, L, M, N이 바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양자수예요. 근데 그 주양자수 안에 부껍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S 오비탈만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최대 채워질 수 있는 개수가 2개였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 있는 이 주양자수가 2인 경우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까지 존재하는데 이건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져? 18개까지 채워진다. 그랬었죠? 여기서 말하는 건 8개까지 채워진다. 그러니까 최대 채워지는 전자의 개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PD까지 있어서 최대 채워지는 게 18개.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32개까지 채워진다.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전자 껍질을 채웠는데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11번. 그러면 2개, 8개, 그 다음에 하나. 12번은 바깥에 2개. 13번은 바깥에 3개. 14번은 4개, 5, 6, 7, 8개까지 해서 그대로 규칙에 맞는 듯 싶었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에요. K 껍질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껍질 8개 채워지고, 세 번째 껍질은 원래 몇 개까지 채워지는 걸로 기억해? 18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전자 배치는 오히려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4S1이 되더라. 그럼 4S1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1S, 2S, 2P, 3S, 3P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의 오비탈 모양이 될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오비탈의 배양이 1S, 2S, 2P, 3S, 3P 다음에 누구 먼저예요? 4S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4S가 S오비탈이니까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1S2, 2S2, 2P6 하고 3S2 그 다음에 3P6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4S1 그 다음에 칼슘 4S2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다시 3D 1, 2, 3, 4 그렇게 여러분 전자 배치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얘는 그대로 있어요. 4S2는 그대로 있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안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3D 1 그죠? 더 들어간 게 3D 2 요렇게 언제까지? 디오피탈 네 여기가 18개 다 채워질 때까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주기율표로 보면 여기 주기율표에 여기에요. 4S1, 4S2 되고 그 다음에 3D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예,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이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 전자 배치가 왜 칼슘하고 칼륨에서 바깥에 4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수소같이 전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1, 2, 즉 주양자 수에 따라서 주양자 수가 같으면 어떻게?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서로 가리움 효과라는 효과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계산하고는 다르게 공평하게 이게 에너지를 나눌 수가 없고 그죠? 또 앞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가리움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투 효과라고 해서 4S 오비탈이 주양자 수로 봤을 때는 더 큰데 숫자는 큰데 껍질로 보면 바깥 껍질에 해당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에 더 가까이 4S 오비탈이 더 가까이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게 네 여기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우리가 침투 효과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중첩해서 그린 거야. 지금 보면 3D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3D 오비탈 요렇게 요게 지금 D 오비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거야. 자, 근데 3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핵에 더 가까이 침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3S 오비탈이 더 가까이 핵에 가까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3S 오비탈 먼저 채워진다. 그걸 우리가 이제 침투 누가 더 가까이 더 침투되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안정성을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은 주양자 수를 갖고 있지만 수소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다 이퀄이죠. 다 같은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전자가 많아지고 있는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누가 더 가까이 침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3S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3P, 3D 순서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원리, 축조의 원리라고 해서 안정한 애부터 차곡차곡 전자 배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오늘 주기율표 부분 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주기율표를 다 이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주기율표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뭐 멘델레프도 나오고 모질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멘델레프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를 거의 완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약간의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가 아니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모질리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주기율표가 완성이 됐는데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애들 얘기했을 거야. 자, 첫 번째 줄 이렇게 세로줄에 해당되는 애들을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족. 그럼 첫 번째 족에 있는 애들은 다 공통점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 전자 배치와 주기율표를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 이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 즉 이 첫 번째 족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공통점이 누굴까? 일단 수소는 첫 번째 족에는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들어간 거야. 성향은 달라요. 수소는 전자 하나 때문에 요 첫 번째 족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족 이름을 자꾸 첫 번째 족, 뭐 첫 번째 그룹 그러기 번거로우니까 이름을 붙이자. 뭐라고 붙일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근데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근데 왜 여기 올라가 있을까? 전자가 그냥 하나 있다는 공통점으로 올라가 있는 것 뿐이에요.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 리튬, 또 누구 있죠? 나트륨, 칼륨, 루비듐, 시아슘 따따딱. 걔네들의 공통점을 쫙 보면 뭐야? 제일 바깥에, 그렇죠. 최외각이라고도 하고 또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 있냐면 그 껍질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만 관심이 있어. 왜냐? 걔네들이 실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죠.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은 화학결합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은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는 EA라고 되어 있는 애는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일까?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이야? 2개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알칼리 금속이고 두 번째 있는 애는 우리가 비슷하니까 알칼리토 금속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4s 지나가는 여기부터는 d 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하고 요 노란색에 있는 애들을 주족 또는 전형 원소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전형 원소 외에 d 오비탈이 들어가는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우리가 전이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이 금속은 d 오비탈이 이제 채워져 있기 시작하는 그런 금속들을 우리가 전이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지. 쭉 가서 이쪽에 있는 애들 누가 있을까요? 여기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는 애들. 예, 바깥에 전자가 3개 있는 애들. 붕소, 알루미늄. 걔네들은 최외곽에 전자가 3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바깥에 전자가 모두 3개 있는 애들. 그 옆에 있는 애는 4개 있고 그 옆에는 5개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족이라고 해서 산소는 몇 번이지? 그러니까 1s2, 1s2 자, 2p4인데 보기 안 좋으니까 2p4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얘가 몇 쪽이냐
최후 외곽을 따지라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전자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데 여기는 주양자 수가 같은 애들의 전자 수를 다 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가 4개 있는 게 아니고 전자 모두 몇 개 있는 걸로 세야 돼요. 오케이. 전자 6개 있는 애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가 체외곽에 4개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주양자 수가 같은 애들끼리 다 더해줘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주양자 수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웠고 2개 채웠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우고 네, 6개 채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6개가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K껍질, L껍질, 큰 껍질 이름은 K껍질, L껍질이지만 사실 이 K껍질은 또 뭐야? 1S. 그죠? 그 다음에 L껍질은 뭐가 돼요? 2S, EP 이렇게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큰 껍질 안에 작은 부껍질로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서의 어떤 주기적인 경향을 우리가 봐야 되나? 전자가 이 비활성 기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아까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전자가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안정하죠. 그러니까 안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전자를 잃어주거나 전자를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쉬운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비활성 기체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지. 2개를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중성인데 전자를 외부에서 2개를 더 가지고 왔어. 그럼 내가 전자 2개가 더 풍부해진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상황이 중성에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더 2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보면 이런 경향들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경향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자, 한 가지 더 설명하면요. 지금 족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족은 세로예요. 족은 뭐가 공통점이 있다고? 제일 바깥의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가로는 뭘까? 그게 주기예요. 주기가 뭘 얘기한다 그랬지? 그렇죠. 껍질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껍질로 얘기하면 K, L, M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또 이 안에 사실은 1S, 그다음에 2S, 2P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얘기됐고 전자 배치를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를 내거나 할 때는 이제 요 전자 배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K 껍질, L 껍질, M 껍질 요게 이제 고등학교 화 1, 2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작은 부껍질이 있는 거야. L 안에, M 안에는 3S, 3P, 3D.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잘 채웠는데 자, 여기가 많아지면서 여기서 19번에서 3D 건너뛰고 4S로 채워졌다는 것과 지금 이 부분이죠. 이게 맞아야 돼. 여러분들 쓴 거과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자, 얘가 1, 2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 여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4가 아니고 5가 되는 이유. 자, 크롬 망간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9가 아니고 10이 되면서 자, 이런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리도 중요하지만 싸움의 원리라든지 훈트의 규칙이라든지 파울리 베타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안정성을 봤을 때 이런 전자 배치, 예외적인 전자 배치 상황도 있다. 이 내용들을 알아놔야 돼요. 사이언스 1이 돼야 되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또 다른 건 다 맞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내용인데 안 배우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증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양이온, 음이온 아까 얘기했었죠. 주기율표에서 어느 부분이 양이온이 되기 좋고 어느 부분이 음이온이 되기 좋은가를 찾으세요. 주기율표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전자 배치를 본 다음에 아,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 주기율표에서는 경향을 볼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의 경향을 찾으세요. 두 번째, 양이온도 플러스 1가 양이온인지 플러스 2가 양이온인지 이런 걸 찾아야 돼. 두 번째, 보통 금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주기율표에서 보면 전자를 읽기 좋은 애들, 걔네들이 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해. 아까 누가 그랬죠? 나트륨 같은 경우 물 위에서 뜨면서 물하고 막 잘 반응하고 그러는 애들 반응성이 막 커. 산화되기도 좋고. 보통 이렇게 반응성이 크고 전자를 잘 잃어주는 애들이 금속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주기율표 보면 똑같은 조기래도 더 금속성이 큰 애들이 있을 거야. 더 전자를 잘 잃는 애, 더 반응성이 큰 애가 금속성이 더 큰 아이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금속성은 뭐냐? 반대니까 전자를 얻기 쉬워야 되겠죠. 똑같은 그 주기율표 족 중에서도 전자를 더 잘 뺏는 애가 있을 거예요.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전자를 잘 뺐을까? 이제는 반경하고 이제 핵 전하량 싸움이야. 핵 전하량이 아무래도 크고 많을수록 전자를 더 잘 끌을 능력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반경이 큰 거보단 반경이 작은 애들이 전자를 잡아 당길 수 있는 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아, 얘는 금속 쪽이겠구나, 얘는 비금속성이겠구나를 한번 화살표를 그려보면서 표현을 해보세요.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원래 주기율표는 원자들이 나와 있고 보통 원자 반지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주기율표의 첫 번째 족 생각해봐. 린, 마, 리나, 칼, 리튬, 나트륨, 칼륨. 반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밑으로 갈수록. 왜요? 왜 커져요? 오케이. 자, 주양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경이 커질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양이온이 되기도 좋은 애가 있고 음이온이도 좋은 애가 있다고 첫 번째에서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주기율표의 첫 번째 족은 뭐가 되기 좋을 것 같아? 양이온이 되기 좋겠죠. 그러면 원래 원자였다가 양이온이 됐을 경우에는 반지름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 왜 작아질까? 그거를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어떨까요?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저쪽에 비활성 기체 쪽으로 가까이 가는 애들이 음이온이 되기 좋은 애들인데 걔네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며. 그럼 음이온이 될 경우에는 원래 원자 상태일 때보다 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왜 달라질까? 경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듣는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생각해 봐. 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럼 멀쩡하게 있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온을 만드는데 이온은 뭐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온이냐면 양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자, 모든 원자를 원소 상태에 있는 애들, 멀쩡한 중성 상태로 잘 있는 애를 내가 전자를 떼어내 가지고 양이온으로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를 줘야 될까요? 에너지를 받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를 넣어줘. 그래서 전자를 뗄 거야. 그죠? 가만히 있는 애들을 내가 전자를 뗄 거니까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근데 그 이온화 에너지가 다르더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첫 번째 전자를 내가 뗐을 때 그리고 떼고 나서 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 내가 언제 더 힘이 들까? 첫 번째 때가 힘들까요? 두 번째 때가 힘들까요? 그럼 또 세 번째 뗄 때는 핵은 똑같은데 내가 핵 전하량 안에서의 핵 전하량은 똑같은데 전자가 바깥에 있는 전자를 처음에 뗐을 때, 두 번째 뗐을 때, 세 번째 뗐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점점 커지겠죠. 왜냐면 안에서 내가 잡고 있는 핵 전하량은 똑같은데 전자의 개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막 거기 내 힘이 자꾸 저기 막 점점 더 강하게 몰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갈수록 증가할 거예요. 떼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를 하나씩 떼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전자 배치한 거에서 전자를 하나씩 떼어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껍질이 홀랑 벗겨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반경이 확 줄어들겠지. 그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걸 보고 우린 또 뭘 할 수 있을까? 얘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는 얘가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었구나 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족수를 알 수 있어요. 그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어떤 화합물을 만들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자 친화도는 말 그대로 전자하고 친한 애야. 근데 전자하고 어떻게 친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자를 넣어줘 봐요. 전자를 넣어줬는데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그럼 내가 전자를 들어오니까 나 안정해. 이런 느낌이거든. 전자가 들어와서 내가 안정하다. 그럼 전자 친화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애가 과연 주기율표에서 어디쯤일까? 그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라는 건 얘랑 개념이 비슷한데 전자 친화도는 기체 상태 1몰에서 규정이 있어요. 전자를 넣어서 얘가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하는지를 보고 얘는 전자 친화도가 크구나 작구나를 얘기하는 건데 전기 음성도는 무조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폴링의 전기 음성도라고 해서 플로우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커요. 4.0. 걔를 기준으로 해서 차곡차곡 전자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 척도, 상대적인 척도로서 나타낸 건데 양이온이 되기 좋은 쪽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양이온이 되기 좋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 우리 전이금속은 생각하지 않고 전형 원소만 생각을 해볼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얘네들 다 양이온이 되기 좋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또 반응성도 큰 경향이 있고 이쪽은 지금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좋은 애들이고 여기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이 좋은 애들이고 자 여기도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또 위로 갈수록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그죠?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얘기야. 보통 양이온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걸 볼까요? 여기서 양이온이 되게 좋은 애들을 한번 보자.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있는 경우 양이온이 되게 좋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자를 하나 잃었다. 그러면 양성자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플러스 1가가 될 거고 얘는 전자 몇 개까지 잃을 수 있을까요? 그죠? 2개까지 잃으니까 플러스 2가가 되게 좋을 거야. 좀 올라가 볼까? 요런 거는 바깥에 전자가 자 18개 바깥에 전자 많은 애들 이런 거 바깥에 전자가 지금 7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 하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들어오면 음이온이 될 거야. 자 보세요. 음이온이 될 경우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얘기해 보자. 지금 음이온이 될 경우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들어온다 그랬었죠? 예, 전자가 여기 하나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자 여기 전자 하나 더 들어오면 반경은 어떻게 될까? 중성에서 양이온이 될 경우에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공간이 반발력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꼭 써줘야 돼서 반발력.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하나 더 들어오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반경이 양이온일 때보다 음이온일 경우에 반경이 더 커져요. 그 대신에 달라지지 않는 건 뭘까요? 껍질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껍질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발력이 더 커지지. 전자가 더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껍질 수는 또 일정해. 그러니까 더 많이 밀어내다 보니까 반지름이 더 커져요. 반경이. 그러니까 음이온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음이온의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반발력 때문에. 얘는 어떨까? 얘는 뭐 되게 좋다 그랬지? 양이온이 되게 좋아요. 요런 게 전자를 잃기 쉬워요. 자 그러면 반경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껍질이 이거 전체가 다 홀랑 탁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랑 달리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온의 경우에는 반경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자 하나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2개 있는데 껍질 수가 줄어드나요? 일단 줄어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 있었을 때보다는 아마도 반경이 더 줄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비교를 하진 않아요. 분명히 줄어들긴 할 텐데 그 변화가 이렇게 아까 껍질수 감소하는 것만큼 커지지는 않을 거야. 근데도 우리가 작아진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 핵이 전자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얘에 대한 집중도가 커져요. 그렇겠죠? 핵전화량은 일정한데 전자수가 감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증가한다고 보는 거지. 자, 또 하나는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케이, 그 커지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바로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주양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씩 껍질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이번엔 같은 주기에서야 이렇게 갈수록 왜 작아지죠? 원자 반지름이. 그렇지, 작아져요. 왜 작아질까? 인력 때문에. 작아지는 이유는 인력이고요. 커지는 이유는 반발력인데 왜 인력이 증가해요, 그러면? 오케이. 자, 여기는 예를 들면 얘네 둘이 비교해보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같은 주기에 있어요. 그럼 같은 주기에 있으면 공통점이 뭐야? 껍질수가 같아요. 껍질수가 같은데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보자. 자, 보어 원자 모형으로 가서 아까 12, 13번이었죠? 12번, 11, 12번이었죠? 11번 전자 하나, 12번 전자 2개 있어요. 지금 증가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똑같은 건 뭐냐면 이 껍질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만 늘어났지. 핵전화량도 증가했고. 자, 이 경우에는 반경이 어떻게 된다고? 이 지금 13, 14 갈수록 계속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반경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감소하는 경향이 이렇게 막 비례적으로 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소하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요. 이유는 반지름이 감소하는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갈수록 반경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인력이 증가한다고? 왜 인력이 증가할까? 핵전화량, 즉 양성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심할 거야. 양성자만 증가하나요? 전자도 증가하는데? 그럼 양성자는 증가하니까 인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맞는데 전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발력도 있잖아요. 라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인력보다는 반발력의 그 변화 요소가 좀 적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껍질에서 전자가 채워지는데 공간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채워지는데 그렇게 반발력이 크게 핵전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반발력이 그렇게 크게 변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력보다는 핵전화량이 증가에 더 집중을 해서 보는데 하지만 그 반발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변화량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감소하지는 못하는 거죠. 갈수록 그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그 경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걸 봐서는 그 반발력의 영향도 점점 전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커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첫 번째 걸 떼는데 필요한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580이면 두 번째 걸 떼는데 필요한 전자 이온화 에너지는 1115, 세 번째는 2740, 네 번째는 와 갑자기 증가했어요. 여기서 탁. 그러면 우리가 뭘 여기서 볼 수 있냐면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증가만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감소되는 애가 또 중간에 있어. 580인데 500이야. 그러면 그거 잘못 나온 데이터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만 해. 다시 보면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특별히 띄는 부분이 있다면 3차에서 4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갑자기 점프하는 경우
이렇게 보여.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어렵고 어려운데 얘는 엄청나게 어렵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또 전자 배치로 설명을 해볼 건데 알칼리 금속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얘는 안 변하는데 전자가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몰입하는 거야, 막. 안 뺏기려고. 그래서 두 번째 전자를 억지로 뗄 때는 필요한 에너지가 얼만큼이었냐면 1000 얼마? 그래, 1000 얼마였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얼마예요? 2000 얼마야 또, 2700. 근데 네 번째 거 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뛴 이유가 뭘까? 아, 이제는 껍질이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떼려고 하면 반경이 확 감소해서 대단히 어려워진다. 즉 4차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는 원래 전자가 3개 있었구나, 바깥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다? 아, 얘가 최외곽의 전자수, 즉 원자가 전자가 얼마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표를 보면 이렇게 표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표로 숫자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데이터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얘를 보자고. 마그네슘 이렇게 증가하다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바로 그 앞에 거가 바로 원자가 전자수야. 그럼 내가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주지는 않고 보통 임의의 원소 A 이렇게 주겠죠. 그럼 임의의 원소가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애일까? 그렇지, 2개를 잘 주는 애일 거예요. 그래서 몇 가의 양이온이 되게 좋을까? 그렇지, 얘가 2가의 양이온이 되게 좋은 애겠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보면 얘는 임의의 원소 B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 안 나왔는데 좀 거짓말 붙여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는 애야? 그럼 7개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7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자, A와 B는 어떤 화합물을 만들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A는 아까 전자를 2개 주고 싶어 하는 애였어. 근데 B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는 애야. 하지만 얘네들이 화합물이 되려면 서로 곱해서 항상 0이 돼야 돼. 그 수가 제로가 돼야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제로가 돼줘야 돼. 그쵸? 그러면 얘는 몇 개 있어야 되나?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애가 얘가 몇 개가 있어야지 이 2개를 상대할까? 얘는 2개 주겠다는데 얘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B, 2 화합물을 가질 거예요. 즉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2가, 즉 얘는 2가 전자를 2개 줄 수 있는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하나 얻을 수 있는 애라는 걸 이제 방금 전에 여기서 했었고, 그러니까 얘의 산화수하고 얘의 산화수의 합을 곱해서 서로 곱하고 요 산화수의 합과 요 산화수의 합을 곱해서 2개를 더했을 때 얘가 제로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는 플러스 1가예요. 2가. 그럼 플러스 2가가 하나 있을 때 마이너스 1가짜리는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2. 그러니까 요거 합하면 제로가 되잖아. 0. 산화수는 0이 나와야지 화합물이거든.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알루미늄도 임의의 원소야.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딱 점프했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인지는 모르는 척 해야죠. 그러면 임의의 원소 이번엔 뭐라 그럴까? 또 A.
임의의 원소 A예요. 그럼 얘는 몇 가일까 산화수가? 그렇지. 이제 어디다 쓸까요? A 3가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하지 말고 산소 화합물을 만든다 그랬어 내가. 산소. 주기율표의 산소는 아까 어떤 경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전자를 2개 얻으면 안정한 애지요. 주기율표 보면. 그러니까 산소는 2- 되려고 하는 애야. 자, 얘는 한쪽은 3개를 주려고 하고 한쪽은 혼자 2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요 놈이랑 여기랑 곱하고 요거랑 요렇게 곱해서 0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가 3개 주고 얘는 2개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A2O3. 그렇지. 요런 화합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 갖고 뭘 알았냐면 원자가 최이각 전자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특별히 높은 애들이 보이네. 어디 있는 애들일까요? 주기율표에서. 그래. 주기율표 보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가 가장 그 주기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왜 그럴까? 안정하니까. 그러면 그 주기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일족이야. 왜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까? 떼기 쉬우니까. 왜 떼기 쉬울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전자를. 그렇죠. 그런데 그럼 보자. 주기율표에서 그 비활성 기체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럼 같은 족끼리 한번 비교해 보자. 지금 비활성 기체에서 같은 족으로 봤을 때 즉 헬륨, 네온, 아르곤으로 갈수록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네.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렇지. 점점 반경이 커지잖아요. 점점 반경이 커지면 핵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인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잘 떨어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리튬, 나트륨, 칼륨도 보면 반경이 커지면서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떤 경향을 보이나? 증가하죠.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 봤을 때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이렇게 주기율표로 갈수록 인력이 증가해. 왜 인력이 증가해? 그렇지. 양성자수 또는 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떼기가 어려워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항상 문제는 예외예요. 여기 예외가 보이지. 사실상 베릴륨보다는 붕소가 더 핵전하량이 크죠. 그리고 네온보다는 네온이 아니고 질소보다는 산소가 더 크고. 그러면 산소가 더 커야 되는데 산소가 더 작아, 이온화 에너지가.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 전자 배치로 설명해야 돼요. 그 부분은 바로 전자 배치로 설명해 줘야 돼. 안 어려워. 다 전자 배치했잖아. 자, 여러분들 전자 배치 한 거 꺼내서 찾아보세요. 과연 베릴륨과 붕소가 어떤 전자 배치를 하길래 그러나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s2, 2s2까지 채워져요. 그런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들어가. 왠지 혼자 따로 노는 느낌이죠. 이런 애들은 전자를 떼기가 쉬워. 타겟이.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얘보다 작아요. 그러면 질소나 산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1s2, 2s2까지 똑같으니까 P만 그려보자. 질소는 P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지? 3개. 다 그려봤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3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하나, 둘, 셋. 이렇게. 무슨 규칙? 헌트의 규칙. 근데 하나, 둘, 3개 하고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왠지 여기 반발력이 좀 생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혼자 있었을 때 하고 이 과정에서 다 혼자였는데 얘가 지금 하나 이렇게 살짝 들어가 버리면 요 안에서 반발력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산소가 오히려 핵전화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낮아지니까 저 전자를 떼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보이겠죠. 그죠? 까다롭다고. 그래서 외워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외우면 잘 안 외워지고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전자 배치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전자 친화도였어요. 전자 친화도는 뭐라고? 누가 전자랑 더 친하냐? 누가 전자랑 더 친해요? 보통 주기율표에서. 할로겐조. 그렇지. 주기율표에서 보면 저쪽 17번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그러니까 플로우르하고 염소가 이렇게 전자 친화도가 커요. 얘는 전자를 일부러 넣어줘서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가를 보는 거야. 방출하는 이유는 누가 더 안정한가를 보는 거야. 근데 살짝 누가 더 전자 친화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전자 친화도가 더 좋아요? 플로우라고 염소가 거의 똑같기는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주 많이는 아닌데 얘가 더 살짝 내려가 있죠. 조금 더 방출한 거야. 더 많이 방출해서 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근데 전기 음성도는 아까 내가 주기율표에서 누가 제일 크다 그랬어?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상대적인 척도예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 전자를 잘 끌어당기려면 핵전화량이 크고 반경이 작아야 돼. 그래서 플로우르가 4.0으로 가장 커요. 그런데 전자 친화도는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게 전자를 잡아당기고 나서의 안정성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우르는 잡아당기는 능력은 좋아. 그런데 염소는 잡아당기고 나서의 안정성까지 더 좋아.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염소가 더 커요. 왜 그럴까? 플로우르는 욕심은 있어서 잡아당겼는데 반경이 작아가지고 또 반발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염소도 플로우르 못지않게 잘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는데 전자를 잡아당기고 나서도 안정해. 왜냐하면 반경이 껍질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는 염소가 더 좋고 전기 음성도는 플로우르가 가장 크다는 거. 요런 그 능력의 척도도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고사 마치고 우리가 그 화학물 그 구조를 만들 텐데 전기 음성도라든지 이런 차이가 굉장히 구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이게 뭘까? 등전자야. 전자가 똑같아야 돼. 왜 이럴까? 전자도 다르고 핵도 다르면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맨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제변을 하나 준 거예요. 전자의 개수를 똑같다고 놔보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만 생각하면 돼? 핵전화량만 갖고 생각하면 되지. 얘 보세요. 얘 전자가 전부 다 누구하고 똑같은 배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라고 다 생각해놓고 누구만 대결하면 돼? 핵전화량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야. 11, 12, 13. 누가 반지름이 가장 클까? 나트륨이 크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13.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13. 핵전화량 13. 여기 12, 11. 덜 잡아당기니까 반경이 더 커지겠지. 이렇게 이걸 보고 등전자의 어떤 이온 반경을 보고 아 핵전화량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기율표까지 다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하나 참고로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율표를 한꺼번에 정리한 표야. 근데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표를 줘도 뭔지를 잘 못 읽어요. 뭐가 뭔지. 근데 주기율표의 경향성을 설명하시오 하면 요렇게 이런 경향 저런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